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분량이 조금 많아요. 선생님이 말을 좀 빠르게 해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는 조선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조선시대 때 관직 복무의 대가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관리들이 그 대가, 월급 등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관직 복무의 대가와 관련된 제도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전법은요, 조선시대 때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전법에서는 어떻게 관료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를 지급하였느냐? 경기 지역에 한해서 관리의 등급에 따라 수조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조건이라 무엇이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관리가 직접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수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의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수조건을, 낮을수록 적은 수조건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조건은 경기도 지역에 한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기도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의 세금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수조건을 지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받았던 땅을 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조건을 걷어갈 수 있는 땅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전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전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남편이 혼자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었어. 그러면은 홀로 남겨진 부인의 경우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부인에게 그 땅을 세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땅을 가지고 수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엄마가 없어. 이 관리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죽었어. 자식 혼자 남았어. 이럴 경우에도 어린 자식이 아직 경제 활동을 안 할 경우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홀로 남겨진 자녀에게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지급하였으니 그런 걸 가지고 슐양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과전법의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도 수조건을 지급한 제도였다. 그리고 원래는 반납이 원칙이지만 일부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수조건을 통해서 조세를 걷어가는 수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수조건을 받은 사람이 직접 자기가 받은 과전에 대해서 수취를 행했다,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과전법에서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건을 지급함으로써 관직 복무의 대가를 얻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전법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 지급이 되었죠?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지급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일부 세습이 가능한 땅들이 있었어. 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료 집단의 크기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까? 그렇죠. 세습되는 땅들이 있고 받을 사람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죠?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조 때 가게 되면서 이 법을, 이 제도를 한번 바꾸어요.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직전법에서는 일단은 전직 관료에 대한 토지 지급이 사라져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건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신전이나 실향전처럼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폐지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흉년 등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졌던 것도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과전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수조권자가 직접 세금을 걷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요게 문제였어요. 자, 조선시대 때 토지를 계산하는 단위로 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1결이라는 토지를 단위를 쓰는데 대략 1결의 경우에는 오늘날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302라고 하는 거는 1두가 한 6m 정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302 정도의 쌀이 생산되는 땅을 1결이라고 불렀어요. 대충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1결당 최대 생산량은 300두였어. 그런데 농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원래 이 땅에서 최대 나올 수 있는 쌀의 양이 300두인데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100두, 200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조선의 법에서 세금은 올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수조권자라고 한다면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판단해서 10분의 1만큼 걷어가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내가 이 땅의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야. 이 과정에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누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해서 10분의 1을 걷어갔다라는 거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조권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매년 올해 뭐다? 대박 풍년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최대에 해당하는 1결당 30두씩 걷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농민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커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종 때 오게 되면서 수조권자가 직접 수취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관수, 관급으로 바꾸게 됩니다. 관청에서, 지방관청에서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거두어서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수조권자가 직접 풍흉을 판단해서 과도한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청에서 판단하고 걷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 일이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16세기 조선 중기쯤 가게 되면은 직전법으로도 나누어 줄 땅이 부족해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관료 집단의 숫자는 계속해서 커져 나갔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들어가는 이 조세 수입, 국가에 필요한 조세 수입도 나날이 늘어나가는 상황에서 이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더 이상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명종 때 직접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관리들이 수조권을 받아서 그 땅에서 세금을 수취해가는 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금은 국가가 거두어서 관리들에게는 녹봉, 현물, 그러니까 임금,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조권적인 이 지급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다. 명종대 직접법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재미는 없지만 대충 이해는 되죠? 경제 파트가 좀 그래요. 자, 한편 양반들의 경우에는 지주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땅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더 넓히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구나 인간은 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나 부동산, 토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핸드폰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네, 우리나라 땅 떠오르면 좁은데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재산 투자의 수단이자 소유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반들의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라든지 아니면은 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어서 대신 경작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양반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일컬어 소작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되면서 수조권이 사라지게 되자 양반들의 경우에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히 땅을 사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반들의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농민들의 소유 토지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양반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얼마를 땅을 빌린 값 소장료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절반 정도를 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을 땅 빌린 값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장농들의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하기 전까지 모든 국가에서는 농업이 그날의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수단이었죠. 생계수단이었죠. 조선 역시 그러하였기 때문에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농본주의, 농업이 국가의 군본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농사짓게 하는 농업 장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경작지의 확대 노력 같은 것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업서적을 만들어서 널리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 농사를 잘 지으려면 뛰어난 농업 기술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몇 가지 농업 기술 서적들을 수입해 왔는데 문제는 중국의 풍토랑 우리나라의 풍토가 달라서 중국의 뛰어나다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땅에 적용을 받는데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전국 각지에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싹 다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렸으니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조선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농업기술의 발전 보도록 할게요. 밭농사에서는 조, 보리, 콩 같은 것들을 2년에 걸쳐서 3가지 작물을 길러내는 2년 3작 같은 것들이 널리 행해지기도 하였어요. 각각의 작물들마다 재배 기간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배 기간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땅에서 2년에 걸쳐서 3개의 작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대충 그래프를 넣어놨어요. 조선 전기는 아직 감자가 들어오지 않을 때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재배 기간이 다른 것들을 돌아가면서 2년 동안 재배하는 것을 2년 3작이라고 한다. 그 땅의 생산력을 150% 정도 끌어올리는 농업기술이 2년 3작이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논농사에서는 이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모내기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농업 생산력을 상당히 높여주면서도 농업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힘을 크게 줄여주는 기술이 모내기라는 기술인데요. 다만 이것을 하려면 안정적인 물의 공급이 필요해 저수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저수지 같은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내기 상당히 좋은 농업 기술이었지만 물이 풍부한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조선 전기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금 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세, 토지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 때에는 농업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다가 조선 세종 때 오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세금을 걷고 백성들의 농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이 땅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땅이냐 그리고 올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에서 올해 아주 대풍년이었다 라고 한다면 토지 1결당 쌀을 몇 두? 20두를 거두었고 이 땅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인데 올해가 엄청난 흉년이다 라고 한다면 토지에서 1결당 몇 두의 쌀을 거뒀다? 4두의 쌀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정한 세금의 부과와 더불어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금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제도 있습니다. 토산물을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토산물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산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지역에는 뭐였을까? 그죠, 귤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흑산도 뭐가 유명할까?
뭐 홍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세금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뭐가 유명한지를 조사해요. 그래서 동네마다 군청 단위마다 얼마씩 내라고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방관청에서 집집마다 몇 개씩 얼마씩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씩 내라고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집집마다 얼마씩을 구해서 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만 이 공납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집마다 얼마씩 내라고 했어. 근데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구분 없이 집집마다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집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못 사는 집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실 농민들이 토산물을 구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적은 부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의 토산물이 뱀이었다라고 칩시다. 뱀은 대략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겨울잠에서 깨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을 하면서 활동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바쁜 시즌이란 말이야. 내가 농사 짓다 말고 뱀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농민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들도 있었냐면은 정부에서 토산물을 조사하는데 잘못 조사한 경우도 있었어. 어느 동네 이름에 뭐 바다 해자라든지 물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동네 이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름만 바다 해자나 물 숫자가 들어간 동네 이름이지 실제로 산골 마을인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물 숫자, 바다 해자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는 아, 바닷가에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뭐 전복을 내라, 요런 어떤 것들이 배부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산골 마을에서 전복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라에서 내라고 해야 되니까 내야 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장난질을 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16세기 무렵부터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냐? 자, 정부에다가 농민들에게 특산물을 걷어서 납부하는 중간 관리를 서리라고 해요. 자, 이 서리들이 어떤 장난을 치기 시작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골 마을에게 전복을 내라라는 이런 어떤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서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자, 나한테 이제 전복 바쳐야 돼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네 나한테 공납의 세금으로 전복을 얼마씩 줘야 되는데 너네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전복 못 구하잖아. 내가 전복 구에다가 나라에다가 먼저 낼 테니까 너네는 그 대가를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납의 폐단입니다. 이게 왜 문제지? 그렇죠. 전복 한 마리에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를 농민들한테 100,000원씩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농민들, 자기들도 바보들도 아니에요, 그죠? 전복 한 마리에 10,000원 한다는 거 아닌데 무려 10,000원에 내래. 야, 이거 뭐 그렇게 비싸게 요구해? 내가 직접 구해서 낼게 해가지고 농민이 어떻게 뭐 시장에서 사든 직접 바다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든 어떻게든 전복을 구해가지고 가져왔어, 냈어. 자, 너한테 전복 줬으니까 이제 나 너한테 10,000원 안 줘도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앙관청에 있는 서리가 뭐라고 하느냐? 미안한데 이 전복 좀 작아서 못 쓰겠어, 다시 구해와. 이 전복 색깔이 안 좋아서 임금님께 못 바치겠어, 다시 구해요. 이 전복 상했네, 다시 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빠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했던 100,000원을 내게 만드는 게 방납의 폐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조선시대 때는 역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는 거라든지 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세금인 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군역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부과되는 의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세기 무렵에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대립과 방군수포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민들이 농사짓기 살기 바쁜데 군대를 가는 거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연도 몇 가지 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언제였나요? 1592년이었고 조선이 세워진 건국 연도가 1392년이었어, 그지? 약 200년 가까이 조선에 전쟁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어차피 전쟁도 없을 거 농민들한테 세금이나 더 받지 뭐하러 군대 데려가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 돈 주고 다른 사람을 군대에 보내거나 아니면 나라에다가 돈 더 내고 군포라고 하는 것을 더 내고 군대로 가는 의무로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로부터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널리 유행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의 세금 제도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터졌느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농지가 농사지을 땅 조선의 농사지을 땅이 황폐해져 버렸단 말이야.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제도였는데 땅이 망가진 상황에서 예전이랑 똑같이 농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금 제도를 고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느냐? 결국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는 농민의 유민화 현상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농민들이 산골짜기 들어가서 도적대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날이 국가 재정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제도의 개혁, 수취 체제의 개편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세금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에서는요,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자, 세종 때 그 해의 풍흉과 비옥도를 판단해서 최대 20두, 최저 4두의 쌀을 걷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1결당 20두씩 낼 수 있는 농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걷던 세금 제도에서 가장 낮은 세율 1결당 6두에서 4두 정도로 영원히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사실 세금은 땅 주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정작 부담이 줄어든 사람들은 땅 주인인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줄어드는 세금 수입만큼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부가적인 세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특히 이 땅 지주인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소장농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양반들의 땅을 빌리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양반들, 원래 땅 주인인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한테 니네가 내 세금 대신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을 빌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소장농들은 그걸 거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오히려 더 커지기도 했던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공남에서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해군 때 처음 시작이 돼요. 자, 공남이란 세금 제도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 없이 똑같이 집집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 농민들이 굳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흔히 쓰지 않는 특산물을 굳이 구하러 다니고 내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방납의 폐단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자, 집집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 없이 똑같이 내게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납에 해당하는 세금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많은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도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정한 세금의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의 부담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농민, 소장농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굳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흔히 구할 수 없는 토산물을 내게 하는 게 문제였어. 그지? 그래서 네, 열심히 좀
봅시다. 정신 차려보시고요. 토산물을 내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굳이 농민들이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많이 쓰는 것을 대신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동전 같은 것들이죠. 각각의 지역마다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가를 파악을 해서 굳이 토산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 없게 이런 것들을 내도록 하였다. 그게 바로 무슨 법이었다? 대동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방남의 폐당 같은 것들을 없앨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법의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조금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만은 조선 후기의 최고의 세금 제도의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한 이 대동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공인이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아까 전복의 예를 들었어요. 그죠? 자, 원래 공납은 전복 내게 되어 있었는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쌀이나 돈이나 면으로 내게 됐어요. 그럼 임금님이 전복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전복 대신에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가지고 나라에서 전복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백성들이 이제 전복 안 바치고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그러면 이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국가에 고용된 상인인 공인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전복 사오라고. 그럼 공인은 시장에 가서 전복을 사다가 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 떠서 한번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떨까? 국가에 납부하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건을 사들인단 말이야. 지금 조선 시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느냐? 큰 손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조선의 경제를 한층 발전시켰던 세금 제도의 개혁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만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양반 지주들은 반대했을까? 그렇죠. 자기들 땅 많은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들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까 사실 이 제도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군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역법을 실시해요. 자, 원래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의 군포, 옷감을 내야 됐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옷감의 단위였던 한 필의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 사이즈이고요. 당시 가치로는 2냥 정도고 현재 가치로서는 대략 한 4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8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사실 부담이 좀 그죠. 그래서 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준 제도가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이 제시가 됐어요. 군대 안 가는 양반들한테도 군포 내게 하자. 또는 농민들 1인당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대동법처럼 토지에다가 부과하자. 라는 이런 제안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부 다 잘렸어. 누구한테 잘렸을까? 양반이나 땅에다가 내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왜 잘렸을까? 누가 반대했겠어? 양반 지주들이 반대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냥 절반으로 줄여주는 한 필로 줄여주는 게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나라의 군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 수입이 필요한데 그냥 막상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농민들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되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쌀 2두씩 결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돈 많은 평민 농민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조금 더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뭐합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썩어 빠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순종, 헌종, 철종 3대를 거치면서 무슨 정치가 시작이 되었나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세도 정치의 권력을 장악하였던 안동, 김씨, 풍량, 조씨의 같은 외척 가문들의 경우에는 그들만이 장악하였던 이 권력을 바탕으로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 군정, 환곡 같은 곳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미 배웠어요. 그죠? 농사 짓지도 않는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땅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군대 갈 나이가 안 된 어린아이에게나 혹은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농민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노비로 위장을 하거나 합법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군대 안 가도 되는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회 파트 가서 요거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한 조선시대 때 봄에 가난한 농민 백성들을 굶어 죽지 말라고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자를 더 내게 했는데 요게 문제가 되었어. 그지?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약간의 이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자를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곡식을 빌려가고 갚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하고 마을의 양심적인 사람에게 황곡의 운영을 맡기는 사창제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이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기할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필기할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만 잽싸게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PPT 다운받아가지고 빈칸 채워주시길 바래요. 자, 조선 후기에 이양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업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됨에 따라 조선의 경제에 엄청나게 크고도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양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이냐? 자, 선생님에게 이 네모만큼의 땅이 있으면은 봄에 이 땅 전부에다가 다 벼를 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씨앗을 딱 틔우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벼가 무척이나 작은 상황이야. 이 조그마한 벼를 길러내는데 그렇게 큰 땅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의 땅에다가만 어린 상태의 모를 심어서 길러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요 조그마한 땅을 모를 기르는 자리라고 해서 모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농사를 지으면 어떤 효과가 좋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를 심어야 되는 봄에 가뭄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봄에 물이 부족해서 벼가 말라 죽기 일수인데 이만큼 땅에다 물 채우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요만큼 땅에다 물 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봄에 벼가 말라 죽는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이런 농업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요거 하려면은 물이 풍부하게 언제나 확보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봄에서 여름이 됐습니다. 모짜리에 심었던 모가 많이 자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넓은 땅으로 뭐 해줘야 돼요? 옮겨 심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옮겨 심는다고 해서 옮길 이자에 이 심을 앙자를 써서 이앙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를 옷자리에서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뭐라고도 하는 거야? 내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모를 옮겨 심을 때 어떻게 옮겨 심느냐? 이런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논내 가보면은 벼가 아무데나 막 심어져 있니? 줄 맞춰서 심어져 있니? 줄 맞춰서 심어져 있어, 그지? 줄을 맞춰서 옮겨 심는 겁니다. 왜 줄을 맞춰서 옮겨 심느냐? 요렇게 줄을 맞춰서 옮겨 심으면 잡초를 제거해 주기가 쉬워요. 왜 그렇지? 잡초랑 딱 나눠져 있어. 그렇죠. 줄 맞춰 서 있는 애들은 뭐야? 벼인 거고, 그리고 이상한 데 자라고 있는 애들은 잡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렬로 심어져 있으니까 일렬로 가면서 이상한 데 서 있는 애들 그냥 쭉쭉쭉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논에는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는데 아주 골 때리는 잡초예요. 생긴 거 벼랑 똑같이 생겼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을이 됐을 때 쌀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서 뽑아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모내기를 하면은 쉽죠. 줄 안 맞춰 서 있는 애들만 뽑아주면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 잡초 제거가 농사짓는데 꽤나 큰 부담이 되는 노동력에 대한 부담인데 노동력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혼자서 요만큼밖에 땅을 농사를 못 지었는데 이 이양법이 적용이 되면서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다? 더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혼자서도 엄청나게 넓은 땅을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넓은 광자에 농사지을 작자를 써서 광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잘 자란 벼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리의 경우에는 늦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자라거든요. 원래는 하나의 땅에서 벼랑 보리를 같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왜냐면 봄에 기르고 수확한다는 시즌이 겹치거든, 원래는. 자, 그런데 모내기를 할 경우에는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겨울에 보리 심을 때 다 보리 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땅 남겨놓고 심는 거예요. 어디? 모짜리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 보리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어린 상태의 벼, 모를 심을 때 나머지 땅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의 땅에서 하나의 작물밖에 못 길렀는데 보리까지 심게 되면은 1년에 2개의 작물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양법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 더 확장시켜주는, 더 넓혀나가는, 더 늘려주는 기술이 바로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다만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이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양법은 잡초 제거에 대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고요. 1년에 벼와 보리 2가지 작물을 길러내는 이모작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를 짓는 광작 같은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 수확량을 3배, 4배까지도 늘려줄 수 있는 농업 기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능력이 뛰어난 농민의 경우에는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옛날에는 양반들이면 잘 살고 농민들이면 못 사는 게 보통이었는데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혼자서 넓은 땅을 경작을 하면서 부유해지는 부유한 농민, 부농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그렇죠. 땅의 크기는 똑같은데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 짓는다? 그럼 나머지 농민들의 농사 지을 땅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땅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사 지을 땅을 얻지 못해서 몰락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이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1년에 얻을 수 있는 먹을 것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내가 농사를 짓는 걸 전부 다 먹는 쌀을 농사 짓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부 땅에서만 농사를 지어도 내가 1년 동안 먹을 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땅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더 높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작물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품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작물, 인삼, 담배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상품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법으로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먹는 게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까지도 재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 농민들 가운데 재산이 늘어나는 이러한 부유농들이 더더욱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빌린 값, 소장료를 내는 방식도 변화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소장료는 땅을 빌릴 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땅 주인에게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어느 정도의 비율이었냐면은 50%,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절반을 땅 빌린 값으로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을 빌려준 사람은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얘네가 농사 열심히 짓는지 안 짓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나한테 내 소장료도 늘어날 거 아니야. 또한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1개월에 300두의 쌀을 생산해냈는데 100두, 200두밖에 못 만들었어요 라고 뻥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양반들의 농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작의 계약이 맺어질 때 지주는 소작농들을 신분적으로 지배하는, 간섭과 지시를 하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이양법이 확산이 되고 혼자서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 중에서도 먹고 살만한 부유한 농민, 부농이 나타나게 돼요. 자, 부농. 그러다 보니까 지주랑 협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소작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조건 안 해주면 농사 안 져. 딴 사람 알아보세요. 나 당신 땅 굳이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 라고 이렇게 지주와 협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일정 액수를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농사 지으면서 절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 1년 빌리는데 얼마 낼게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주가 굳이 농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기는 땅 빌린 값만 정확하게 받으면 돼. 나머지 그들이 뭐 하고 먹고 살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 간에 이런 어떤 신분적인 간섭이나 압박 같은 것들이 약화되고 단순한 경제적 계약 관계로 바꿔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조선시대 때 불평등했던 신분 제도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데 바로 이 이양법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먹을 게 많아졌어요.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먹고 남는 거? 그렇죠.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거 마련하게 되겠죠. 이양법이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팔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나라에 고용된 상인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들이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오색시장처럼 5일에 한 번 시장이 열리는 지방의 시장, 장시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도 하고요. 등에다가 혹은 당나귀에다가 짐을 짊어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부상들에 의해서 전국 각지의 오일장들이 연결이 되면서 거미줄 같은 유통망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국내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외국과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경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경지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국가 대 국가의 무역인 공무역, 개시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이후에 개인과 개인의 사무역인 후시 같은 것들이 열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전국적인 유통망과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대기업 유통업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날 시점에 이마트, 롯데마트, 현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이 상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 부산의 내상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아닌 민간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큰 돈을 버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상업이 활발해지고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돈을 사용하는 일도 어떻게 되었을까?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용되었던 상평통보 같은 구리동전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쓰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수공업과 광업이 발달하게 돼요.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봤을 때 팔려 안 팔려? 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자들도 물건을 안 만들어내. 그래서 나라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에는 기술자들을 데려와다가 일을 시켜서 만드는 수공업이 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라 그래서 관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살 사람이 있어 보지. 그래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민간인들에 의한 수공업,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수공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문량을 직접 다 소화할 만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상인이 물건 만들 재료 주어서 이거 가지고 만들어 와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납품을 하는 선대제라는 형태의 생산이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한편 광업, 금이나 은을 켜내는 광업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지 않아. 금이나 은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 많이 쓸모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이나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광업도 발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꼭 금이나 은이 필요할 때는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광산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관영 광업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광물, 금이나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금이나 은을 캐다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다가 일정한 세금 내고 민간 광산 개발업자들이 광산을 개발해서 금이나 은을 생산해내는 민연광업 같은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허용이 되었고 실제로 이런 광업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광산 개발도 활발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 신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잘 따라와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어떻게든 끝냈다.